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의 심장부,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던 최측근 간부가 한밤중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나온 낡은 가방 안에는 북한 당국이 전 인민을 속여온 절대 공개될 수 없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가방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으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는 왜 사선을 넘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네 서울의 봄처럼 대동강변에도 수양버들이 흐드러지고 진달래가 산천에 활짝 피어납니다. 제가 중앙당 자금관리부서의 핵심 간부로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누리는 이 평화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중구역의 안락한 집에서 일어나 대동강변을 산책하며 당에서 하사받은 귀한 사과와 배를 맛볼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때 저는 체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장군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제 가족을 지키고 유학간 아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당시 저의 일과는 철저한 사상 교육과 배급 관리로 짜여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6.25 직후의 배급제처럼 북한의 삶도 결국은 위에서 내려주는 쌀과 기름에 의존하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장마당 물가가 천정부지로 요동치고 일반 백성들이 옥수수 한 토를 아끼려 피눈물을 흘릴 때도 저 같은 중앙당 간부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추운 겨울 나무 한 짐 구하지 못해 손발이 얼어 터질 때, 저는 따뜻한 연탄불 아래서 명절 음식을 풍족하게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평양의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시스템의 가장 안락한 수혜자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나 여러 시련을 겪으며 참으로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할 자유는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대동강의 물결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양 외곽,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창고의 재고 조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고위층 중에서도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금지된 성역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에서 저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십 년 된 낡은 회계 장부들이 담긴 상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 제 눈앞에는 제가 평생 학교에서 배우고 인민들에게 교육해온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쟁의 진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숭배했던 이들의 추잡한 사생활과 비자금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모진 고통과 굶주림의 원인이 사실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해온 이 체제 때문이었다는 증거를 마주했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마음속에 거대한 해일 같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모든 삶이 통째로 가짜였다면 하는 공포가 서늘하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숨 막히는 감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거대한 감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북한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제가 낡은 가방 하나에 목숨을 걸게 만든 그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믿어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아시는지요? 그 낡은 철제 상자 속 문서를 본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중앙당 간부로서 빳빳하게 다려진 인민복을 입고 출근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그 장부들에는 우리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으로 들로 나무 뿌리를 캐러 다닐 때 평양의 지도층이 해외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물건들을 들여왔는지 숫자로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하급 간부의 가족이 보위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 노모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던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그분의 손등이 흙먼지로 뒤덮인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 이런 모진 꼴은 못 보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들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체제에 불만이 섞인 말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안락함은 수많은 이웃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탕발림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6.25 전쟁의 참혹함도 결국은 우리 민족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만든 이 체제의 거짓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학 중인 제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와서 살아야 할 세상이 고작 이런 곳이란 말인가? 늙으신 제 부모님께 고기 한 점 더 대접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비밀, 문서들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장부 속 비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니 그 끝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 창고 곡식을 빼돌려 제 주머니 채우듯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민들의 땀방울이 오직 한 사람의 사치와 권력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아니,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이 분노로 변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충성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이미 눈을 떠버린 이상 다시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쥔 이 가방 속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하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꿈꿨던 진정한 광복,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누려야 할 진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마주한 이후 저의 하루하루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양의 핵심 간부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당시 북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장마당에 나가보면 그 비극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하루 한 끼조차 옥수수죽으로 때우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보릿고개보다도 더 참혹한 광경이 평양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병원에는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손발이 얼어터지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난방용 나무 한 짐 구하지 못해 온 가족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 속에는 최고위층을 위한 수입 사치품 목록이 가득한데 정작 내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는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체제의 감시는 더욱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보위부 놈들은 마치 옆집에서 제 방 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김 동무 얼굴색이 좋지 않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가? 라며 툭 던지는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네 인심 좋은 재래시장 같던 장마당에서도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삭막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마주치던 한 노파는 본인도 굶주리는 처지에 제 손에 몰래 구운 감자 하나를 쥐어주며 김 선생, 몸 잘 챙기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선 누군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의 증거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제가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열쇠를 만지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움직이다 들키는 날에는 저뿐만 아니라 유학 중인 아들, 그리고 평양에 남은 아내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입을 닫고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죽더라도 진실을 외치고 죽자.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된 마지막 계기는 결국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아들이 방학을 맞아 잠시 평양에 들어왔을 때 녀석의 눈동자에 서린 그 막막한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왜 우리가 배운 것과 이렇게 다른가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죽을 각오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앙당에서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와 비밀 기록물들을 하나하나 복사하고 정리하여 작은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이 가방은 이제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지요. 정보를 수집하고 탈출 루트를 파악하는 동안 마치 옆집에서 제 숨소리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는 매 순간이 6.25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차마 아내에게도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아내의 거친 손을 한 번 꼭 잡아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무덤가에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가야겠습니다.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볼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고향 땅을 돌아보며 느끼셨던 그 절절한 심정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북한 체제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죄책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뒤로하고 생사를 건 결단을 내린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끝에 기다릴 희망의 빛을 믿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목숨을 건 국경 돌파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었지만 저는 그날 제 생애 가장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중앙당 간부라는 신분증을 품에 넣고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 가방을 겉옷 안쪽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출장길에 오르는 척 연기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가늘게 떨려왔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통에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의 심정이 이보다 더했을까요? 국경 지역에 다다르자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눈앞에는 검게 흐르는 압록강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부 신분으로 당당히 검문소를 통과했겠지만 이미 평양에서는 제 실종 사실을 알아챘을 시간이었습니다.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이 불효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멀리서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가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개 서라.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차가운 총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가방 속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속으로 뛰어드니 숨이 턱 막히고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알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오직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저 건너편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도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군 것은 저 강만 건너면 우리 자식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숨을 걸고 국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었습니다. 압록강의 그 차가운 물살을 가르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그것으로 모든 고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건너 젖은 옷을 짜내며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해방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중국 땅은 얼었지만 신분증 한 장 없는 제게는 단 한 뼘의 안전한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떵떵거리며 간부 소리를 듣던 제가 이곳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니 누가 말을 걸어올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지요. 다행히 같은 핏줄이라고 손을 내밀어준 조선족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길가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몰래 내어준 작은 방 한 칸에서 숨을 죽이며 식당 뒤실이나 험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 후에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입에 풀칠하던 그 모진 세월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중국 공안의 단속이었습니다. 밤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공안이 들이닥쳐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발을 신은 채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만약 잡혀가게 된다면 제가 품고 온 이 가방 속 비밀은 영영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저를 믿고 기다릴 가족들은 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가방 속 비밀 문서를 다시 펼쳐볼 때마다 이 진실이 과연 한국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은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반드시 빛이 보일 겁니다라는 그분들의 따뜻한 위로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저는 가방을 머리맡에 꼭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이 진실만큼은 살려서 가져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어둠 속에 숨어 지낼 수는 없었지요. 가방 속 문서는 시간이 갈수록 제 품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통과해야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피난길의 험한 산맥을 넘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이름 모를 나라들의 국경을 넘으며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진물이 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가방을 쥔 손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지요. 그 여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다시 북으로 송환될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수십 번씩 잠을 설쳤습니다. 그 시연의 길에서 저를 살린 것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과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생면부지에 저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는 영사관 직원의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통에 미군이 나눠주는 초콜릿 하나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 친절이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3국의 한국 공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앞을 가로막은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을 뚫고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순간이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라는 신호와 함께 저는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리고 발소리가 추격해왔지만 오직 저 앞에 휘날리는 태극기만을 바라보며 뛰었습니다. 마침내 공관 문이 닫히고 대한민국 땅의 기운이 느껴졌을 때 저는 비로소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뜨거운 숨을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시련을 뚫고 마침내 제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코끝을 스치던 그 공기의 냄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평양에서 가방 하나에 목숨을 걸고 출발했던 그 무모했던 여정이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었지요. 처음 서울 시내로 나왔을 때 마주한 광경은 제게는 그야말로 천벽개벽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과 마트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옥수수 한 톨에 목숨을 거는데 여기는 정녕 다른 세상이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제가 들고 온 가방 속 비밀 문서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던 날, 저는 비로소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것임을 정착 과정에서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말투가 달라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음식 맛이 생소해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핏줄 같은 민족이 아니냐 하며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 낡은 가방을 들고 고향 땅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것이 진짜 진실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겪으셨던 이 산의 아픔을 저 또한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가 언젠가는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닿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된 강산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져온 이 작은 진실의 조각이 그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온 이 길의 끝에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진실을 알리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